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미익주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잠영쿠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시킹알파 가입을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의 탑 주식들을 보면 저도 처음 보고 미준에서도 다루지 않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미준에서 뽑은 탑 주식과 시킹알파 탑 주식 간의 주가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주식을 탑 레이팅만 보고 매수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일일이 분석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유료 회원으로서의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사실 시킹알파에는 퀀트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각 종목 대한 그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점수를 가지고 가장 레코멘드 되는 추천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자, 시킹알파에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멤버만 보실 수 있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가장 왼쪽 끝에 아랫부분에 탑 레이티드 스톡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퀀트 스코어를 기준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주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5점 만점에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주식이 4.99, 4.9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뭐 티커 네임을 보면 DQ라는 주식, 그리고 VIST, HHS, 그리고 JAKK 뭐 이런 주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포드가 보이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요. 여기 추천되는 이유가 퀀트 레이팅만 좋은 것이 아니라 SA 오토 레이팅,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7천여 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있는데 그들이 준 점수도 굉장히 높죠. 4.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준 점수 역시 4.0 이상 되는 주식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요. 지금 4.50 이상의 퀀트 스코어를 받는 주식의 개수가 32개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만약에 32개의 종목, 여기에 강력 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력 매수의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계속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구독자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시킹알파의 퀀트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요. 프리미엄 멤버십에 여기 퀀트 퍼포먼스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나리오가 던져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투자를 했다면 자, 2010년이 지금 가장 처음에 연도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퀀트 레이팅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2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10,000를 투자해 놨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10,000를 우리가 S&P 500에 투자를 했으면요. $10,000가 36,000달러가 됐습니다. 3.6배나 올라간 거죠. 굉장히 좋은 성적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탑 퀀트 스코어를 믿고 지금 4.0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에만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면 18만 3천 달러로 이 투자 자금이 늘어나 있다. 한 18배 정도 투자 자금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평균 1년 수익률은 26%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연도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지 여기 나와 있죠. 2010년에는 스트롱바이가 33%, S&P 500은 13%밖에 되지 않았고요. 2011년에 3.50%, S&P 500은 2.1, 2012년에 31.4, S&P 500이 16%. 자, 2020년도 보시면요. 스트롱바이가 29.6%였고 S&P 500이 18% 올라갔습니다. 2021년에 49.6% 그리고 S&P 500이 28%, 2022년 지금까지 9개월 정도가 지났죠. 근데 그동안 S&P 500은 마이너스 14%인데요. 시킹알파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강력 매수 종목들은 마이너스,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긴 하지만 1.29%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안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스트롱 바이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데일리 리밸런싱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특정 종목이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떨어지면 이 종목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열자마자 이 종목은 매도를 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스트롱 바이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유지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정도의 애뉴얼 리턴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성적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 질문을 남겨주신 잠영쿠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것들을 통해서 대답을 해놨는데요. 아이디어 하나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아니라 시킹알파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좀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가 종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 스트롱 바이가 바이로 떨어지면 그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최종 안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요. 자율주행이 우리 도로 위를 점령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월요일날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셀프 드라이빙을 올해 말까지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들의 골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와이드 릴리즈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 자율주행을 좀 보급을 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능하면 유럽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은 레귤러터리, 즉 규제 기관에서 이제 승인을 좀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우리가 보통 FSD라고 부르죠.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가 일단은 이번 주에 1000명한테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10,000명 정도한테 베타 서비스를 보급을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00명한테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좀 보겠다는 거죠. 사고가 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 나서 커다란 이슈가 발견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좀 보급을 해서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올해 말까지 이제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테슬라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건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전기차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전기차의 1등 기업이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라가는 소프트웨어, 즉 구동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죠.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마진율이 높거든요. 거의 100%의 배출이 다 수익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를 한 대 팔면 이 차를 판매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구독비를 낸다든지 이 구독 모델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아예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서 들어오는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 테슬라에 투자하는 두 번째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자율주행의 시대가 정말 가속화된다면 결국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대를 놓는 그런 시대가 밝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자유시간이 확보가 될 거고, 그러면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소모를 할 텐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자율주행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앱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될 텐데, 이런 생태계를 우리는 보통 모바일 혁명에서는 그거를 iOS 같은 운영체제라고 불렀잖아요. 결국 스마트카 시대가 오면 스마트카를 구동하는 일종의 운영체제가 등장을 할 텐데, 이 운영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제가 생각에 테슬라가 이제 스스로 운영체제를 구출할 텐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3단계로 테슬라는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국 주식에 좀 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디리스팅 될 위험성,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핵심만 살펴보시죠. 자, 차이나 시큐리티즈 레귤러터리 커미션, 중국의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규제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의 퍼블릭 컴퍼니의 어카운팅을 관장하는 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요,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두 기관이 함께 이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어떤 동의냐면 코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다. 둘이 이제 협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관이 힘을 합쳐서 인스펙션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페이퍼를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계 부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확인할 때 기관에서 동시에 이러한 검열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일을 보고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월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한 50% 정도 디리스팅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 1월 이후에 가장 높게 이 디리스트의 리스팅이 올라간 게 뭐냐면 95%까지 올라갔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확률이 95%다라고까지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이제 한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위험성이. 그만큼 투자의 매력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중국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 기사를 보고 조금은 이제 희망을 가지실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요,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확률이 조금이라도 좀 떨어진다면 그 주식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국 주식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니오라는 주식을 가지고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많이 떨어져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국 주식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뉴스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가장 기다리고 있던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플랫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죠. 가장 커다란 플랫폼은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사용자의 수가 무려 29억 명이 넘는 대단한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커다란 플랫폼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 아니고요, 왓츠앱입니다. 왓츠앱은 이제 한국 분들께서는 잘 사용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카카오톡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 세계 메시지 앱이 바로 왓츠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 수가 무려 20억 명이 넘습니다. 20억 명이면요, 유튜브랑 비슷한 규모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21억 명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그 인구 중에서 한 3명, 4명 중에 1명은 왓츠앱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왓츠앱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없었죠.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잖아요. 카카오톡과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메타 플랫폼즈에서 런칭을 한다. 그로서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제 왓츠앱을 이용해서 런칭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월요일 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로서리 쇼핑을 드디어 왓츠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혼자는 못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결성을 하고 인디아 쪽에 있는 인도의 지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엔드-투-엔드 쇼핑 익스피리언스다. 엔드-투-엔드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왓츠앱을 이용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서비스는요, 고객들이 이제 인디아에 있는 인도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지오 마트에 있는 모든 그로서리 카탈로그를 다 볼 수 있다. 왓츠앱을 통해서 이제 직접 사진을 보면서 고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트에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결제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왓츠앱을 떠나지 않고 엔드 투 엔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쇼핑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메시징은 에어리어다. 그래서 정말로 모멘텀이 훌륭한 그런 분야고, 그리고 이렇게 채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과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 로보틱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잠깐 관여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결국 보이스로 이제 명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들과 딸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에 이제 알렉사가 있는데 알렉사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모바일 폰을 보면서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명령을 하거든요, 인공지능한테.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던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몇십 분을 그 알렉사랑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랑은 다른 세대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투웨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게 왓츠앱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가면 결국 애플이 가지고 있는 쉬리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있죠. 아니면 아마존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렉사라든지 뭐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쇼핑 아니면 다양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구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경우에는 메시징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방향이긴 한데 저는 목소리가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오마트라는 기업을 보시면요. 아마존 그리고 이제 플립카트랑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플립카트는 이제 대부분의 주식을 다 월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디아라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나라죠. 어느새 인도의 인구 수가 중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월마트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과 지금 페이스북이 손을 잡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왓츠앱이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등장을 할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로서리 딜리버리는 약간 제 기대에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도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왓츠앱이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뉴스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버추얼 머신을 출시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월요일날 얘기를 했다. 새로운 애저를 기본으로 한 버추얼 머신을 이번에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버추얼 머신은요. 이제 머신은 컴퓨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상 컴퓨터잖아요. 가상 컴퓨터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있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랩탑 컴퓨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에 존재를 하는 컴퓨터다. 그러한 컴퓨터를 이번에 애저에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서는 암페어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ARM이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이용을 한 그런 가상 머신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저가 제공하는 첫 번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VM이라고 부르고요.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저의 버추얼 머신은 64 버추얼 CPU 코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CPU도 있습니다. CPU는 64 그리고 메모리도 있고요. 메모리는 8GB라고 써 있죠. 8GB 그리고 40GB짜리 네트워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암의 이규젝티브인 크리스 벌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새로운 이제 이정표가 만들어졌다라고 극찬을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재밌는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바일 폰에다가 컴퓨터를 넣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모바일 폰이 뭐 안경을 쓰면은 된다. 뭐 고글을 쓰면 된다. 뭐 이어폰에 그 컴퓨터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죠. 뭐 이미 와치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가상현실 안에 내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시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죠. 사실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AWS에도 이미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구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미래형 인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호텔 주식 그리고 항공사 주식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라인의 예약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뭐 지난주 성적표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약을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추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코비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의 레벨과 비교해서도 무려 23.6%가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9.3%나 예약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의 볼륨을 보니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3.5%나 줄어들었고 지금 가격 같은 부분은요 0.1% 정도 떨어졌다. 자, 가격이 이렇게 견디고 있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리저 게스트, 우리 같은 여행객들한테는 엄청나게 비행기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고객을 놓쳐서 발생한 가격의 평단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 명의 비즈니스 고객한테 티켓을 판 것은요, 만약에 리저 게스트한테 같은 매출을 창출하려면 4명한테 티켓을 판매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볼륨이 23.6%나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 비즈니스 고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도 결국 기업들의 출장자가 줄어든다면 결국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URA라는 ETF가요 7.39%가 폭등을 했습니다. URA는 우라리움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죠.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식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런데 ETF의 주가가 하루에 7.4%가 올라갔다는 것은 폭등 수준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좀 계속해서 캐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개발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요. 자, 어디에 등장해서 그랬냐면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오일,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자원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점점 더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그러면 사실 친환경 에너지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이제 우리가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 중에 하나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옹호를 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노스이시라는 것은 이제 북해를 얘기하겠죠. 북해에 있는 풍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그 풍력 발전소는요 배터리 팩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에너지를 창출하고 이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 배터리 팩에다가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는요 이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력 발전이 커다란 에너지 소스,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스가 될 거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뉴클리어 에너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 역시도 만약에 발전소를 잘 짓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X 우라리움 ETF가 6.5%가 아니고요. 7.39%나 폭등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뉴스는요. 기술적 분석, 주가 차트에 관련된 뉴스인데 보시면 S&P 500의 주가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베어리시한,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헤드 앤 숄더는 헤드는 이제 머리고 숄더는 어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 좀 커다란 봉우리가 있는 모습을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승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한 그 주식의 모습, 차트의 모습을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금요일 날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헤드 앤 숄더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주가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헤드 앤 숄더 차트 패턴이 지금 나와 있고 세 번째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조만간 좀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리시 트렌드가 끝나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베어 마켓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잭슨 홀이죠. 잭슨 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호키시한 이야기를 연준 의장이 해주면서 4195 그리고 4219에 형성돼 있었던 이 서포트가 지지선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39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테크니컬 전략가의 의견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2년의 8월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2022년의 여름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계획표를 좀 점검을 해서요. 이제 다가오는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9월 달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계획을 좀 세워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여름을 보내는 마음은 좀 아쉽겠지만 다가오는 가을 그리고 겨울을 좀 설계하시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내일 조금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